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여서 흥미를 못 느끼실 수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법 제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를 하고 그런 지문을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인 게 선생님이 저번에 프로듀서 보여줘가지고 정말 한 5번 도전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음성도 제가 따로 입히고 제가 막 혼자서 더빙하는 것처럼도 해보고 다 했는데 영상, 음성 둘 다 우리 인공지능이신 알파고님께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제 그 강의가 셧다운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약간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보여드리고 만약에 이게 셧다운이 될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을 편집을 해서 그냥 끊고 다음 지문 분석만 이렇게 선보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와 배경 지식이 없을 때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지금 이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 지문과 연관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과 계속 지문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다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보는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판단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지문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간략하게 이 지문을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JTBC의 뉴스룸 팩트체크를 한번 가져다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게 실제로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선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선에 한 4, 5일 전쯤에 이렇게 찍혀졌던 영상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지문은 2009년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나 지금 어쨌든 2005년도 이후에는 공표 금지가 6일 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법 개정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똑같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현실과 관련된 지문이라는 점에서 좀 재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한테 지문 분석의 요령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고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쟁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겠어요? 영어로 알만한 친구. 오, 좋아요. 역시 저랑 닮은 분.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슈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슈가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누군지 맞춰봐. 좋아하는 여자 가수입니다. 걸그룹 출신입니다. 수지. 수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창력적인 측면에서는 수지보다 이분이 좀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해요. 누구? 태연. 역시, 예, 제가 태연을 좋아해요. 태연을 좋아하는데, 가수 태연이 이번에 새로운 싱글곡인 불티를, 보여드렸는데, 대중에게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문장은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화제성이 있는 건 다 이슈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선생님이 바꿔서 얘기할게요. 태연의 새로운 노래 불티가 대중들에게 쟁점이 되고 있다. 어때? 이거 자연스럽니? 부자연스럽니? 부자연스러워요. 사실 쟁점이 쓰일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는 화제로 될 수 있는 건 다 이슈가 되는 건데, 쟁점은 화제가 된 것 중에서도 찬반을 나눌 수 있는 거, 찬성과 반대를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쟁점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뭔가 찬과 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접근을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뭐부터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찬성 반대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여러분들 이 주제를 한번 다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저와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선거 기간 동안, 자, 작은 따옴표 10개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자, 금지까지 작은 따옴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그걸 여기에다 옮겨 적을게요.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 공표까지인가요? 내가 작은 따옴표 어디까지 했어요? 금지까지인가요? 금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정확하게 그 범위까지 확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공표에서까지만 작은 따옴표를 하고 이걸 찬성하면 공표하겠다는 거야? 공표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공표까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찬성은 뭐예요? 공표하겠다는 거고 반대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를 우리가 주제로 범위를 잡아줬어요? 금지. 그러면은 찬성은 뭐가 됩니까? 찬성은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거니까 금지가 되는 거고, 반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먼저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가르쳐 드릴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비문학이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비한 비문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비문학 분석법뿐만 아니고 토론을 잘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토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토론에서 이기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토론의 주제, 찬반의 주제부터 명확하게 잡아야 찬성 반대가 분명하게 나오더라.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이니까 찬성 반대 있죠?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 선거의 고성성을 훼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지해야 된다니까 이게 찬성 측 주장이겠네요. 그렇죠? 공표 금지가 선거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럼 결국 공표해야 된다는 거니까 반대 입장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보통 찬성과 반대 중에서는 뭐부터 먼저 얘기를 꺼내기 마련이에요? 네, 찬성. 이제 찬성부터 먼저 들어갈 거고, 실제로도 찬성 쪽을 먼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문단은 찬성 측 주장과 근거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찬성론자들은 먼저, 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줄 그어져 있는 애가 두 개의 용어가 등장해요. 밴드 외 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등을 내세워 여론조사의 공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찬성론자들이 왜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첫 번째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여론조사 공표가 결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공표를 금지하는 데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이 우리에게 타당하게 다가오려면, 타당한 주장으로 먹히려면 주장을 타당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사실 근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가 맞는지를 한번 살펴줘야 돼. 그 근거로 지금 어떤 예를 들었죠? 기억 동그라미 해놓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밴드 외 곤. 사실 외 곤이
WHON이라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 외곤이 맞아요. 여기 지금 이거 잘못 평가원인데 실수를 한 거예요. 아까 JTBC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자, 밴드 외곤 효과와 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열세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근거로 내세웠는데 이게 정말 타당한 근거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밴드 외곤 효과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되면 사표, 여기는 사표가 죽을 사자예요.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표심이 지지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대. 자, 한번 볼게요. 밴드 외곤도 표심이 이동한대요. 근데 열세자도 표심이 이동하는 건 같거든요. 근데 그 표심의 방향이 달라요. 표심이 이동하는 방향이. 얘는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가고요. 얘는 지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가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대선 이렇게 하기 전에 대선 후보자들, 유력한 후보자들 모아가지고 5명 모아가지고 TV 토론했었던 거 알아요? 혹시 그 TV 토론에 누구누구 나왔는지 알아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튜브잖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은 다 안 밝히고 성만 얘기를 할게요. 누구 있었어요? 홍 있었어요. 홍. 그리고 문, 안, 심, 유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저는 제 정치적 성향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한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문, 안심, 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가상의 인물 A입니다. 근데 나는 진보, 즉 좌파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심이야, 심.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내 뜻에 제일 맞는 사람은 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심이 내게 원픽, 최선인 거고 그나마 문이 나에게 두 번째 좋은 인물입니다. 내 가치관하고 맞는.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홍이야, 홍. 5번째 인물인 거죠. 그런데 TV 토론을 할 때만 해도 난 역시나 심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심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한 거 딱 보니까 심이 꼴찌네? 5위야. 그래서 내가 표를 하나 더 준다고 해도 이 당선의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죽은 표가 될 것 같아. 그게 4표예요. 그런데 이 문과 홍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여론조사 공표가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더니 최선이 나에게 심이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선택한다? 차선인 문한테 내 표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밴드 외곤 효과일까요? 열세자 효과일까요? 밴드 외곤. 왜? 그나마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내 표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한 밴드 외곤이 지금 이 사례에는 맞다. 그럼 나는 또 가상의 인물 B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B도 뭘 봤냐면 이 홍문 안심유가 등장한 TV 토론을 봤어요. 나는 우파, 즉 보수 쪽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딱 봐가지고 누가 딱 할 건지 좋을지는 내가 참 판단을 못하겠어서 TV 토론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토론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파에서 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토론을 잘했어요. 우파에서도 저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우파를 이끌어갈 동량이네, 훌륭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표를 딱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1, 2위를 다툰 게 아니고 4, 5위를 다투, 꼴찌를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한 거지. 사람들한테 실망한 거야.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왜 안 밀어줘? 정말 훌륭한데 말이야. 에이 진짜 불쌍하다. 나라도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저기 지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읽어볼게요. 이와 반대로, 밴드웨건 효과와 반대로 열세자 효과에 따르면 열세에 있는 후보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표심이 열세에 있는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게 바로 열세자 효과다. 그러면 지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한 거니까 방금 전에 이 U에게 내 표를 준 건 뭐가 됩니까? 열세자 효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얘네들은 반대인데 근데 왜 여기에는 같은 근거로 쓰였죠? 어찌됐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볼게요. 각각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어느 쪽으로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슬래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죠. 열세자와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서 말이죠. 자, 슬래시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자, 일단 공표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또한 공정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재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여론조사가 진행할 수 있는 재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주장으로 공정한 여론조사 재반 여건 미성숙,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금권, 관권 부정선거와 선거운동 가해 경쟁으로 해서 폐해가 많았다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든다. 여기에서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 갤럽 막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든 일단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질문이 어떤 의도성을 담긴 질문으로 각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홍문 안심유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끝까지 대통령 선거를 완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단일화를 해가지고 누가 통합해서 누가 후보를 포기했을 경우 이건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를 따져가지고 단일화 했을 땐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또 특정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여론조사의 재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금권이나 돈을 주고 표를 산다거나 관권,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우리 행정부와 같은 여러 가지 부처들이 오히려 선거에 동원된다거나 했던 안 좋았던 경험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칠 경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찬성 측의 주장 두 가지 주장을 만나본 거죠. 근거도 만나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어느 측도 만나봐야 될까요?
예, 반대측도 우리가 만나봐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알 권리,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알 권리 동그라미 할게요. 당연히 이 뜻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알 권리는 동그라미 치고요. 바로 이제 그 뜻이 나와 있어요.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의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반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 알 권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할게요. 자, 알 권리라는 용어가 언제 맨 처음 이렇게 등장하게 됐냐면 1945년에 뉴욕타임즈에서 기고한 사설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거 사설 쓴 사람이 AP통신의 켄트 쿠퍼라고 하는 기자인데 이거를 본인이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밝혀요. 1945년이라고 하면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종전이 되려고 할 시점이었는데 그때 미군 부대에 뉴욕타임즈의 어떤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다가 미군한테 얻어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미군한테 얻어 터지냐면 좀 취재 좀 합시다 라고 했는데 뭘 취재를 해? 지금 국가와 싸우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국가 보안을 건드리려고 해. 이거 다 알게 돼가지고 네가 신문에다가 올리게 되면 적도 알게 되잖아. 그런데 어디 와가지고 이걸 취재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취재를 강행하려고 했었던 기자를 패가지고 아주 중상을 입히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모든 신문에서 분노를 하고 언론인들이 분노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인 사람이 이 켄트 쿠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가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뜻이 뭐예요?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1조 2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짱이야. 당신의 그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하지만 대통령과 장군도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지 않으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주인이 제대로 된 지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반드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마트에 간다고 하자. 어떤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근데 A마트가 1,000원이고 B마트가 800원이야. 그러면 어딜 가는 게 유리할까? B마트를 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800원짜리 사고 나 200원이야 이득 받잖아 하면서 엄청 좋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C마트엔 그걸 500원에 팔고 있었던 거야. 알겠니? 그럼 사실 300원 손해를 본 거나 다름없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각자 생업에 종사를 하니까 바쁘잖아. 우리가 뭐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일을 취재하러 갈 수가 있겠어? 그걸 못하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 그리고 이 권리는, 즉 알 권리는 언론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자기 일을 잘해야지만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는 누가 대신하겠다? 공적인 일을 누가 대신 위임받아서 하겠다? 언론이 위임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언론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자 볼게요. 따라서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등에 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에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합헌이라는 논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 21조 1항에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국민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라고 하는 게 그 문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알 권리를 강조할 때, 자, 언론의 자유, 이걸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공적, 위탁, 이론들을 언급함으로써 뭐냐?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기본권 보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가르쳐 드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자, 토론에서 승리하는 법. 이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이걸 왜 지금 갑자기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의견 충돌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그때 나의 주장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겠죠? 심지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부싸움도 여러분도 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좀 더 우세해야 내 의견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항상 집니다. 제가 왜 지냐면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집니다. 너무 오글거리나요? 네, 꼬우면 결혼하시든지.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그 힌트가 나왔는데,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 주장이 타당하게 만들려면 뭐가 타당해야 된다라고 했지? 네, 근거가 타당해야 된댔지.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의 주장을 이기게 더 높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근거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근거를 약화시킨 거야. 어차피 둘이서 대결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근거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늘 내 근거를 강화시켜라. 강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다 국민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속하지 않은 친구들은 없잖아요. 우리 다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 있고 거기에 구성원이고 일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우리는 어차피 모두 국민이기 때문에, 나랑 토론하는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를 떠받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동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헌법 21조 1항에 되어 있어. 헌법이란 게 뭐야? 뭐 국가를 구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틀 아니야. 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잘못됐다라고 네가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국민이거든, 듣는 사람도. 그건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 조항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내 주장하고 연결시키는 근거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또
내 주장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 상대방의 어떻게 돼? 근거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상대방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자. 상대방 근거의 허점을 찾아서 공략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다음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들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음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볼게. 지금 여기 1이 이 찬성의 A의 근거라고 하고 B가 그 찬성의 근거라고 하면 이 C가 반대측이 새롭게 제시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측이 두 번째로 제시한 근거가 D가 아니라 새로운 근거가 아니고 안티 A인 경우가 있어요. 아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표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 그러면서 밴드웨건 열세대 효과를 들먹거리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알겠니? 근데 공표가 표심에 영향을 준 건 확실한데 그 영향이 꼭 안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부정적 효과. 선거일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부정적 효과라고 얘기를 했어, 네가. 그런데 이거 꼭 부정적 효과라고 단정할 수 있나? 영향을 주는 게 왜 부정적인데? 영향을 주는 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하는 이 인과관계를 설명을 못한다면 그 부분은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다시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자, 조사 결과 공표. 이게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영향을 주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래? 네 증명 못하잖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뭐 말꼬리 잡는 거라고 해야 되나? 말꼬리 잡기? 이 방식도 사실은 토론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효력이 있는 방식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방법이 무조건 100% 다 먹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먹힐 가능성이 많지만 100% 다 먹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도 봤지만 나만 헌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까 이거 받아칠 때 야,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왜 헌법재판소가 있니? 헌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심지어 아까 헌법재판소 98, 헌바 64에서는 이거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라고 만약에 이렇게 받아칠 수 있으면 헌법을 받아치는 건 또 헌법으로 받아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경우 어때요?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내 말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걸.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는 가면 여러분들이 토론이 정말 진지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첫 번째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지금 이 토론의 방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식이에요.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뭐였어요? A는 찬성, 즉 공표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으로서 새로운 근거를 2개나 제시했는데 B도 새로운 근거를 하나 제시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까 A가 얘기했던 요걸 받아치는 안티 A더라. 그치? 응?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공표를 제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 지문,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와 관련된 지문을 만나봤어요.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물어봤었잖아요. 배경 지식이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배경 지식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던가요? 네. 이거 이해할 때 좀 더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이해가 더 잘 됐죠? 그 영상을 본 것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다. 물론 우리가 아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도 분석할 수 있는 독해 스킬, 독해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니 배경 지식을 쌓는 노력을 기하는 것이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대. 그치? 그래서 여러분한테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첫째,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고3이 될 텐데, EBS 연계 지문이란 말 다 들어봤죠? EBS에서 수능 비문학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지문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고 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2010학년도 수능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2009학년도 수능인가? 텔로미어라는 거에 나왔어요. 텔로미어. 텔로미어가 뭔지 알죠? 우리가 세포 재생 이렇게 하는 거를 이 텔로미어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달아가 없어지면 더 이상 재생이 안 돼서 그 자리가 흉터로 남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명이 이제 짧아진다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밝힌 게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근데 그걸 받자마자 그게 수능이나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쫙 관련된 게 나왔어. 즉,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시사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갈무리를 잘 해놓으면 배경지식이 쌓여서 언젠가 수능에서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미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왜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는 걸 익숙해질 수 있어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뿐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 철학, 사회, 경제, 법, 정치, 과학, 기술, 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은 똑똑해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똑똑해지면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 얻어 걸릴 확률도 조금씩은 상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체프 시간 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거둘 수 있어요. 저 진짜 더 파이팅 좋아하는데, 그 만화책. 거기에 그 관장님이 얘기한 거야. 압천 관장님이 얘기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한, 모든 노력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자는 모두 노력했다는 걸 잊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이 1년 동안 노력을 경주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알겠죠? 우리 7반 원래도 훌륭하지만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여정 열심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